저는 한지은, 올해 35입니다. 결혼 10년 차입니다. 1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66살, 중소기업 사장인 시아버지는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말은 거칠었고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첫 인사부터 달랐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외모부터 평가했습니다. 말랐다고, 별로라고, 아들도 못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시아버지와 남편 준혁, 그리고 저 셋이 살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밥 차리라고 외치셨습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만 부르셨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차리는 시아버지 아침상이었습니다. 서둘러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20분 만에 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숟가락 먹더니 수저를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밥이 설익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밥을 다시 지었습니다.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이 짜다고 했습니다.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세 번째 상을 차렸을 때는 오전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숟가락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맛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이랬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적응하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밥이 설익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끝없는 잔소리였습니다. 매일 상을 2~3번씩 다시 차려야 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방, 거실, 화장실, 모든 곳을요. 조금이라도 먼지가 보이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눈이 있냐고 청소를 이따위로 하냐고 욕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먼지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빨래도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옷은 세탁기 금지였습니다. 세탁기 돌리면 옷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또 빨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으니 조금은 배려해 주시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질문이 성별이었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어야 한다고, 우리 집안은 아들만 귀하게 여긴다고, 딸 낳으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임신 축하는커녕 성별부터 따졌습니다. 배려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임신했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고, 청소도 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9개월 후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건 낳았다고, 아들도 못 낳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딸만 있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밤새 수유하고 새벽에 일어나 밥 차렸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요. 몸이 망가졌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졌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또 딸이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둘째 딸을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손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쓸모없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계속 낳으라고 했습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요. 3년 후 셋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셋 딸.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며칠 후 입을 여셨습니다. 쓸모없는 년이라고, 딸만 3명이라고, 우리 집안 망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욕을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틈만 나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왜 아들을 못 낳느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들 낳는데 왜 너만 못 낳느냐고 했습니다. 쓸모없다고, 밥값도 못한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시아버지 시중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관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시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들으라고, 며느리면 당연한 거라고, 적응하라고만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면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새 딸을 위해서요. 이혼하면 아이들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양육권을 빼앗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10년을요. 치아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아이들 못 들을 정도로 작게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집안에 시집 왔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119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CT 사진, 혈액 검사 결과, 여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간암이라고, 그것도 말기라고,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치료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고, 간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 이식,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디서 간을 구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식 성공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상태가 안정되자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예전의 포악함은 사라지고 작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쫓아내셨습니다. 왜 왔냐고, 누가 오라고 했냐고,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병문안 와서도 쫓겨나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를 노려서요. 검사 가시거나 산책 가실 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비를 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챙겨줬습니다. 속옷, 수건, 세면도구를 사다 놨습니다. 병실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매일 오신다고, 환자분은 며느리분한테 너무 심한데 그래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보기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눌려 살았으니까요. 30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 의사가 가족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다시 차트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간 이식이 시급하다고,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혈액형이 다르다고, 시아버지는 A형인데 아드님은 O형이라고, 유전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조직 적합성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동생, 조카들, 사촌들.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이 다르거나 조직 적합성이 낮거나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뇌사자 기증도 대기자가 많아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황달이 왔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복수가 찼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이대로는 3개월도 못 넘긴다고,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남편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지만 그래도 죽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검사 받으면 안 되냐고, 혹시 저한테 맞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분은 혈연이 아니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혹시 모른다고, 만에 하나라도 맞을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원하시면 검사는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맞으면 어쩌지? 안 맞으면 어쩌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저만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가족들한테 같이 말하는데 왜 저만 부르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듯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트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과 환자분이 맞는다고, 혈액형도 같고, 조직 적합성도 90% 이상 맞는다고, 거의 완벽하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맞는다고요? 며느리인 제가요?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며느리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보통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일 때 이렇게 맞는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추가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왜 DNA 검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건 보통 혈연 관계일 때라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맞는지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DNA와 제 DNA를 비교하는 검사였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더 길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맞는 걸까? 혹시 정말 혈연 관계인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단순히 우연일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저만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며느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긴장됐습니다. 무슨 결과기에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참 난처하다고,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며느리분과 환자분은 혈연 관계라고, 정확히는 부녀 관계라고, 며느리분은 환자분의 친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친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악몽을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라고,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며느리분은 환자분의 친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친딸이라니, 그럼 남편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제 오빠인 건가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의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잡아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의 남편분은 며느리분의 이복오빠가 된다고,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라고, 지난 10년간 근친혼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충격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오빠였다니, 10년간 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친아버지였다니, 새 딸은요? 제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딸들은요? 제 딸들은 괜찮은 건가요?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유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행히 이복 남매 사이라서 위험도가 조금 낮다고. 아이들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땠냐고, 맞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다고, 제가 간을 기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내가 아버지를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 오빠라고, 우리가 10년간 근친혼을 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면 피하셨습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사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 일하시고, 새벽 배달도 하시고, 어떤 일이든 하셨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웃으셨습니다. 제 앞에서만큼은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시느라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왜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사랑을 하셨던 거구나, 버림받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다음 날, 시아버지의 옛날 물건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요.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아버지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웃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뒤를 봤습니다.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1985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미선아, 사랑해. 미선. 그게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임미선. 더 찾았습니다. 상자를 뒤졌습니다.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철수 씨, 나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연락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쓴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결혼한다고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기는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철수 씨, 제발 연락해 주세요. 아기가 곧 태어나요. 도와주세요.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출산이 임박한 어머니의 절박한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철수 씨,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알았어요. 당신은 나를 버린 거죠. 괜찮아요. 혼자 키우겠어요. 우리 아기. 어머니가 포기한 편지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40년 전 시아버지와 사랑했고, 저를 임신했고, 버림받았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시면서요. 시아버지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요. 돈도, 도움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요. 그리고 저는 운명의 장난으로 그 시아버지의 아들과 결혼한 겁니다. 제 이복 오빠와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10년간 함께 살며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는 자기 친딸을 학대한 겁니다. 매일 욕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했습니다. 자기 친딸한테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역겨웠습니다. 제 남편이 제 오빠라니, 제 딸들이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습니다.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챙겼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시아버지를 마주할 증거였습니다. 분노를 삼켰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병실로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가방에는 사진과 편지를 넣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황달로 피부가 노랗고 복수로 배가 불렀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쫓아내셨을 텐데 너무 약하셔서 그럴 힘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섰습니다.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 저를 학대했던 시아버지를요. 이제는 작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누워 계셨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요. 시아버지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진을 보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사진을 빤히 보셨습니다. 한참 동안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냐고,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또 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려 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이라고, 미선이 아니냐고, 어디서 이 사진을 구했냐고 물으셨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선이라고, 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어머니라고, 당신이 40년 전에 사랑했다가 버린 여자라고, 임신했을 때 버린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듯이요.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들이요. 시아버지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편지들이 흩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으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셨습니다. 다른 편지도 집으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읽으셨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편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당신과 저는 99.9% 확률로 부녀 관계라고. 의사가 확인해줬다고. 저는 당신의 친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온몸을 떨으셨습니다.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몰랐다고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쌓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10년이라고, 10년간 당신은 저를 학대했다고, 매일 욕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당신 친딸이었다고, 당신이 버린 딸이었다고, 10년간 자기 친딸을 학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새벽 배달하면서 키우셨다고, 힘들게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암으로요. 당신이 버린 후 40년을 혼자 살다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크게 우셨습니다. 미선이라고, 미선이가 죽었냐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제 남편 준혁이 제 이복 오빠라고, 우리가 10년간 근친혼을 한 거라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셨습니다. 몸부림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어머니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를 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대신 간 이식을 해드리겠다고, 제 간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라서 저를 보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려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겠다고, 당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매일 생각하며 살라고,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어떻게 딸의 간을 받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다고, 수술 날짜도 잡혔다고, 2주 후라고 말했습니다. 일어서서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혁한테는 아직 말 안 했다고, 자기가 제 오빠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말하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2주 후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제 간 일부를 시아버지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8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도 무사했고 시아버지도 무사하셨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제가 아버지를 살렸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빠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복 오빠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딸이 반겼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아팠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안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들을요. 의사가 딸들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유전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황달도 사라지고 복수도 빠지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저, 그리고 세 딸.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준혁과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자기 딸이라고 4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자신이 버렸다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지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딸이라고, 준혁은 형이라고, 둘은 남매라고, 이복 남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빠와 동생이 결혼한 거냐고, 10년간 근친혼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우리는 남매니까 결혼 자체가 무효라고, 각자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이혼할 수 없다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남매라고,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라고,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을 보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세 딸은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우라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아이들 얼굴을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셨습니다. 속죄의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제 권리였으니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세 딸과 함께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방이 3개 있었습니다. 딸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큰 집에 혼자요. 아들도 떠났습니다. 준혁은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외로우셨을 겁니다. 혼자 큰 집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했습니다. 40년 전 여자를 버린 대가였고 10년간 친딸을 학대한 벌이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사는 것. 그게 제가 준 벌이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문 앞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도 계속 왔습니다. 받지 않다가 한 번은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용서는 없다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딸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오냐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신다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나중에 크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렸으니까요. 나중에 크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오빠였다는 것을, 우리가 근친혼을 했다는 것을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학대도, 근친혼의 충격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저 잘 살고 있다고, 딸들도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았다고, 제 친아버지를, 엄마를 버린 사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요. 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산소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겁니다. 어머니를 버린 것, 딸을 학대한 것, 근친혼을 만든 것, 모든 게 그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만 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였고, 제가 찾은 평화였습니다. 10년간의 학대, 충격적인 진실,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